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8년 제차왕자의 난으로 가장 아끼던 두 아들 방석과 방번 그리고 정도전을 잃고 왕위를 정종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1401년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또 다시 자식들 사이에 골육상전이 벌어지자 모든 환란의 원인이 다섯째 아들 이방원에게 있다고 여기고 1401년 고향인 함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새로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어떻게든 아버지 이성계를 모셔오려고 가지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내는 안부 편지를 차사에게 맡겨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에게 간 차사들은 모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성계가 이방원이 보낸 차사만 오면 활로 모두 쏴 죽였습니다. 이걸 본 신하들이 이방원에게 고했습니다. 전하, 앞으로는 함흥의 차사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다 모든 신하들의 씨를 말리겠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함흥으로 가려는 신하들은 더 이상 없었고 함흥차사로 임명하면 관직을 관두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정말 골치가 아팠습니다. 아버지를 안 데려오려니 불효막심한 놈이란 소리를 듣고 권위가 위협당할 거고 데려오자니 가는 족족 죽임을 당하니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때 한 신하가 이방원에게 고했습니다. 전하,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뭔가? 이방원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굳이 함흥차사를 조정 신하만 보내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보내자는 겐가? 각고을에 방을 붙여서 함흥차사 갈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차사에 지원하는 사람은 높은 벼슬과 재물을 준다고 말입니다. 이방원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좋다. 각고을에 함흥차사를 구한다고 방을 붙여라. 각고을에 방을 붙인 후 한 달 후까지 아무도 함흥차사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달하고 하루 후 어떤 선달이 한양가명에 찾아와 함흥차사를 지원했습니다. 제가 한번 함흥차사를 해보겠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전하의 서찰을 선왕께 전달하겠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그냥 일반 평범한 서생으로 보이고 돈이나 관직에 눈이 멀어 온 것 같았습니다. 신하들도 저 어리석은 선달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무리 관직과 재물에 눈이 멀어도 죽는 걸 뻔히 알면서 함흥차사를 하려고 하네. 에이구, 한심한 놈. 조정 신하들은 차사로 임명하고 차사복을 입히려고 하자 한 가지 정이 있습니다. 저는 차사복을 입지 않고 지금이 복장으로 가겠습니다. 신하들은 더욱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의례를 갖추어도 죽임을 당했는데 저름한 복장으로 이성계한테 간다 말입니까? 또 말이나 다른 아졸들은 필요 없으니 저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신하들은 이놈이 장난하나 생각하고 몹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겨우 구한 지원자이기 때문에 승낙했습니다. 선달은 그 길로 함흥으로 떠났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산도 보고 하늘도 보고 강도 보고 놀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엿새 후 함흥에 거의 왔을 때 선달은 길가에 핀 개나리를 보고는 가지 하나 부러뜨려 들고 함흥에 도착했습니다. 이성계의 집 앞에 와서는 뵙기를 청하자 사람들 만나기 꺼리는 이성계의 명령으로 하인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선달은 하인들에게 이성계에게 바칠 진귀한 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이성계에게 고했습니다. 그러자 이성계가 선달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이성계 앞에 선달은 그래, 네가 진귀한 꽃을 내게 준다는 것이냐? 지금 네 손에는 흔하디 흔한 개나리만 있는데. 선달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선왕이시여, 지금 들고 있는 개나리는 그 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꽃이 있는 것이냐? 선달은 개나리꽃이 핀 장가지를 모두 부러뜨리고 큰 가지 하나를 이성계 앞에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귀한 꽃입니다. 이성계는 격분해서 화를 냈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내가 여기에 처박혀 있다고? 미천한 놈이 장난질을 하느냐? 여봐라, 이놈의 목을 따라. 선달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왕이시여, 지금 들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나뭇가지지만 곧 진귀한 꽃이 될 겁니다. 이 나뭇가지를 벼좋은 곳간에 닷새만 놓겠습니다. 곳간문을 잠그고 닷새 후 열어보시면 진귀한 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성계는 한참 생각을 하다가 만약 닷새우 꽃을 못 본다면 네 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만약 꽃을 본다면 너에게 큰 재물을 주마. 네 놈이 닷새 동안 뭔 짓을 할지 모르니 사랑채에서 한 발짝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선달을 사랑채에 가두고 하인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닷새가 지나 곳간문을 열어보니 이성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볼품없는 나뭇가지에서 장가지들이 무성하게 자라 개나리꽃이 환하게 피어만 발했습니다.
이성계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큰 가지는 자신이고 수많은 잔가지와 꽃은 신하와 만백성이라는 것을. 자신이 건재해야 이 조선을 더욱 꽃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성계는 사랑채로 가서 선달을 찾자 신기하게도 선달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아들이 방언에 서찰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 후 이성계는 다시 한양으로 갔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조선 영조 때 암행어사 박문수가 영조 위명을 받아 전국 각지를 다니며 탐관오리를 벌하고 가엾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한 번은 박문수 어사가 경상도로 내려가다가 어느 산골 마을을 지나게 됐습니다. 마침 장마가 져서 길이 질척질척한데 그 질척질척한 길에 웬 사람이 삿자리를 깔고 있었습니다. 삿자리라고 하는 것은 방이나 마루에 까는 것인데 그걸 길바닥에 깔고 있으니 이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문수는 삿자리를 까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왜 길에다 삿자리를 깔고 있어? 예, 쏘이는 광주리 만들고 자리 엮는 백정이옵니다. 이 길로 노인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발을 적시지 않고 편히 다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널쩍한 돌을 깔지 그로. 돌을 밟고 다니면 더 편할 텐데. 예, 소인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오나 돌을 깔면 행여 흙 속에 사는 벌레들이 다칠까요? 그럽니다. 박문수가 들어보니 그 뜻이 참 갸륵했습니다. 노인들 위하는 것만 해도 가상한데 흙 속에 사는 벌레까지 가엾게 여기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흔한가. 그래 속으로 감복을 하고 이 사람을 좀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어디 말해보구려. 내 비록 거지나 다름없는 형편이지만은 혹 도울 일이 있을지 누가 아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소인 미천한 몸이나 밤낮으로 광주리 만들고 자리 엮어 팔아먹고 살만하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서러운 일이 있다면 고을 양반님 내에 등살에 볼기가 남아나지 않는 것이지요. 옛날에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정을 어디 사람 취급했던가. 게다가 먹고 살 만한 백정이라면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잡아다 볼기를 쳐서 쥐어짜는 게 양반 신보였습니다. 박문수가 그 말을 듣고 문득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백정더러 가만히 일렀습니다. 아무 말 말고 내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고을 관하로 가되 문지기가 막으면 다른 말 말고 삼촌을 만나러 왔다고만 하시오. 그래놓고 박문수는 그 길로 그 고을 관하로 가서 마패를 턱 내놨습니다. 암행어사가 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고을 벼슬아치들과 양반들이 줄줄이 몰려들어 인사를 한답시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밖이 시끄러웠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이냐고 물으니 문지기가 달려와서 하는 말이 아, 어떤 미친놈이 삼촌을 만나러 왔다고 해서 쫓아내느라 그럽니다. 했습니다. 박문수가 그 말을 듣고 일부러 놀라는 체 하면서 버선발로 달려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어제 만난 그 백정이 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누군가? 어릴 때 헤어진 조카가 아닌가? 이 사람아,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자네 피를 속이고 사느라고 더 고생했을 테지.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법석을 떠니까 이건 모 귀신이라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백정을 못살게 굴던 양반들은 행여 잘못이 들통날까 안절부절 못하고 암행어사 조카를 몰라 배웠다고 굽실굽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뒤로 이 착한 백정은 고을 양반들에게 길을 펴고 잘 살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자기 삼촌이라는데 누가 함부로 건드리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한 소금 장수가 살았습니다. 소금지게 짊어지고 온 사방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 하루는 산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산속이니 집도 없고 절도 없고 하는 수 없이 한 데서 그냥 잤습니다. 마침 무덤이 있어서 그 무덤가에 소금지게를 세워놓고 잤습니다. 무덤가가 잔디도 있고 아늑해서 자기의 좋거든 말입니다. 자다 보니 무덤에서 두런두런 얘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무덤 주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저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무덤 주인끼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습은 안 보이고 그냥 말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령인 게죠. 여보, 할멈, 오늘이 나 죽은 날이니 제사밥이나 얻어먹으러 갑시다.
저쪽에서 그러니까 나는 오늘 손님이 들어서 못 가요. 영감 혼자서나 갔다 오오. 이쪽에서 이러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둘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침 영감님 제삿날인가 봅니다. 그런데 소금 장수가 할머니 무덤가에 자고 있으니 할머니는 손님이 들어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가지 말까? 안 되지요. 아이들이 제사밥 떠놓고 기다릴 텐데. 그래서 영감님 홀령이 혼자서 제삿밥 얻어먹으러 갔습니다. 소금 장수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고 또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얼핏 들었을까 또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감님이 이제 제삿밥을 다 얻어먹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나 봅니다. 이번에도 모습은 안 보이고 말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 잘 얻어먹고 왔어? 이쪽에서 이러니까 말도 마오. 그놈들이 밥에다가 구렁이도 넣고 바위돌도 넣어놨지 않겠소? 그런 밥을 나더러 먹으라고 내놓다니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손자 녀석을 끓는 물에 집어넣고 왔지. 저쪽에서 그러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제삿밥에 머리카락도 들어가고 작은 돌도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제삿밥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홀령 눈에 구렁이로 베고 작은 돌이 들어가면 홀령 눈에 큰 바위돌로 벤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3대 독자 귀한 손자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어떡하오? 그놈들이 몰라서 그렇지 뒷산 바위 및 해골바가지에 고인 노란 물만 바르면 금세 나을 텐데. 소금 장수가 그 말을 새겨듣고 이제 그날 밤에 잘 자고 이튿날 날이 밝아 일어났습니다. 무덤 앞에서 하룻밤 잘 자고 갑니다. 하고 절을 2번 하고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 바로 마을이 있는 겁니다. 이 집 저 집 기웃기웃하다 보니 아닌 게 아니라 한 집이 아주 초상집인 겁니다. 소금 지게진 소금 장수를 보더니 식구들이 집에 우환이 있어 넋이 다 빠졌는데 소금 사게 생겼소? 정신 사나우니 어서 나가시오. 하고 떠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 이 집이다 하고 말을 붙였습니다. 이 대거리나이가 어젯밤 끓는 물에 되지 않았어? 하니까 식구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렇소. 그걸 어찌 알았단 말이오? 어젯밤 제사가 들었는데 갑자기 3대 독자 어린 것이 끓는 국솥에 빠져서 온몸을 데웠다오. 그래서 간밤에 들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홀령한테 들었다는 말은 안 하고 약 얘기만 했지요. 내가 그런데 쓰는 약을 좀 아니 내 말대로만 하시오. 지금 당장 뒷산 바위 밑에 가면 해골바가지에 노란 물이 고여 있을 거요. 그 물을 가져와 댄 곳에 바르시오. 그러면 금세 나을 거요.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 뾰족한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형편이니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참 식구들이 뒷산에 가서 해골바가지 노란 물을 가져와 아이 몸에 발랐습니다. 아,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금세 나섰습니다. 언제 아팠느냐는 듯 된 곳도 낫고 앙앙 울던 아이도 울음을 뚝 그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 장수는 모 은인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명의를 몰라봤습니다. 하고 대접이 아주 급진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대접 잘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픈 사람 고쳐달라고 조르는 통에 소금 장수가 아주 난처하게 된 겁니다. 명의도 아닌데 명의라고 소문이 났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소금 장수 그만두고 진짜 의술을 배웠는데 아주 잘 배워서 나중에는 정말로 최고의 명의가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과부가 혼자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시부모 다 여의고 피부치 하나 없는 혈혈단신으로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집 한 채 물려받아 남의 집 꾸준일이나 봐주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종일 남의 집에서 품을 팔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 이런 병고가 있겠습니까? 키우던 닭이 죄다 죽어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어디서 매가 한 마리 날아와서 닭을 다물어 죽였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 과부 그만 눈이 뒤집혔습니다. 식구도 없이 외로운 몸으로 그 닭 몇 마리 키우는 걸 낙으로 알고 살았는데 애지중지하던 닭을 매란 놈이 다 죽여놨으니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서 대바람에 매란 놈을 빗자루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 매 사냥꾼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매사냥꾼이란 게 본래 건달 중에 상건달이라 하는 짓이 험한 놈들이었습니다. 들이닥쳐서 죽은 매를 보더니 다짜고짜 매값을 물어내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매사냥꾼이 꿩 잡느라고 매를 풀어놨는데 꿩이란 놈이 마을로 들어와 숨어버리자 이놈의 매가 꿩은 못 찾고 닭이 눈에 띄니까 닭을 물어 죽여버린 겁니다. 꿩 대신 닭이라고 하더니 바로 그 짝이 난 겁니다. 그런데 매사냥꾼은 제 매가 남의 닭 물어 죽인 건 안중에도 없고 매 죽은 것만 가지고 길길이 뛰는 겁니다. 과부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달값을 물어주면 매값도 물어주겠노라고 버텼습니다. 그게 이치에 맞는 말이지만은 험상궂은 매사냥꾼이 그 말을 들어야 말이지 말입니다. 서로 매값 물어내라 달값 물어내라고 옥신각신하다가 기어이 관아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고을 원님한테 가서 송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원님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보니 아무래도 과부 쪽의 마음이 기우는 것입니다. 남의 매를 죽이긴 했으되 닭 죽은 걸 보고 분이 나서 저지른 일이고 따지고 보면 매를 제대로 길들이지 못한 매 사냥꾼 잘못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과부는 가난해서 매값 물어줄 형편도 못 되니 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일을 꾸몄습니다. 매 사냥꾼이 제 꾀에 제가 넘어가도록 슬슬 말을 끌고 가는 겁니다. 매라고 하는 것은 대개 무엇을 잡느냐? 그야 꿩을 잡지요. 꿩을 잘 잡느냐? 그렇다마다요. 꿩 잡는 게 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값도 많이 나가겠구나. 예, 아무리 둔한 매도 500냥은 됩니다. 매사냥꾼이야 그저 매값을 잔뜩 올려 받을 욕심으로 가격을 막 올렸습니다. 그런가? 만약에 매를 솔개에 견준다면 어떤가? 솔개보다는 나을 테지. 그렇고 말고요. 그까지 솔개를 어찌 매에 견주겠습니까? 솔개는 대개 무엇을 잡느냐? 그 뭐 닭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그러지요. 솔개도 값이 많이 나갈까? 그까지 솔개야 무슨 값이 있겠습니까? 값도 없죠. 이쯤 제 입으로 술술 주워 섬기니까 원님이 뭐 더 힘들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럼 됐다. 매는 꿩을 잡고 솔개는 닭을 잡는다고 했으니 내 매가 닭을 잡고서야 어찌 매라고 하겠느냐? 그것은 매라 할 수 없고 솔개라 해야 할 것인즉 솔개는 값이 없다고 했겠다. 그러니 다 그만두고 저 불쌍한 과부 닭값이나 물어주도록 해라. 원님이 판결을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매사냥꾼이 제 입으로 말한 걸 딱 갖다 대고 판결을 내리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매사냥꾼은 입도 뻥긋 못하고 달값만 물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니 가난한 과부는 참말로 은인을 만난 셈 아닙니까? 고맙긴 말로 다 못할 만큼 고마운데 공가품을 하려니 뭐 쥐뿔이나 있어 말입니다. 그래 생각다 못해 남의 집에서 수수 좀 얻어다 찧어가지고 수수떡을 만들어 그놈을 함지에 담아 이고 원님한테 갔습니다. 사또, 명철하신 판결 덕분에 큰 탈을 면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수수떡을 좀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 맛이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원님이 함지에 가득 든 수수떡 중에서 딱 한 개를 꺼내 우물우물 맛을 보더니 그거 참 푸짐하게 크고 맛난 떡이로다. 나는 이만하면 배부르게 먹었으니 남은 것은 저기 줄지어 서 있는 아전들한테나 나눠주게. 그리고 이건 떡값일세. 이러면서 돈닷푼을 턱 내놓았습니다. 과부가 황송하여 아무리 안 받으려고 해도 부득부득 돈닷푼을 건네주는 겁니다. 과부는 마지못해 돈을 받고 남은 떡은 원님 말대로 아전들한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빈 함지를 이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과부가 떠난 다음에 원님이 아전들을 불러놓고 묻기를 이방, 자네는 수수떡을 몇 개나 얻어먹었는고? 예,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습니다. 호방, 자네는 10대 개쯤 됩니다. 이렇게 육방관속 대답을 다 듣고 나서는 자네들 설마 그 가난한 과부의 떡을 공짜로 얻어먹을 요량은 아닐 테지. 내가 떡 한 개에 다 푼냈으니 자네들은 못 내도 서푼씩은 내야 할 것 아닌가? 어서 떡값을 모아 과부에게 갖다 주도록 하게나. 평소에 백성들한테서 공것 얻어먹는데 이골이 나서 그까지 수수떡 몇 개 얻어먹고 그만큼 비싼 값을 치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만은 원님 말이 한치 어긋남이 없는데야 뭘 어쩌겠습니까? 모두들 주섬주섬 돈을 모아 포조를 시켜 과부한테 갖다 줬습니다. 이 돈으로 손바닥만한 밭이라도 사서 농사지어 잘 살라. 이렇게 원님 정가를 함께 보내니 과부는 감격해서 원님 말대로 손바닥만한 밭 한 떼기 사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나중에는 손바닥만 한 밭이 열마지기 논이 되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약자를 잘 보살피는 현명한 원님이 요즘 시대에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원님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콩보리도 못 가리는 멍청이입니다. 뭐 멍청이라도 보통 멍청이가 아니라 아주 맹탕으로 바보였습니다. 사리 분별도 못하고 제 앞가림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위인이 새도 있는 벼슬아치 집안에 태어난 덕분에 어찌어찌 뒷구멍으로 벼슬자리 하나 꿰차게 된 겁니다. 이러니 뭐 고을 정사를 제대로 볼 리가 있나. 정사고 뭐고 죄다 아전들한테 맡기고 그냥 낮잠이나 자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송사를 걸거나 호소를 해오면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고을원을 찾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을원을 찾았습니다. 명색원님이라는 자가 백성들이 호소하는 일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송사를 맡아야 하는데 뭘 쥐뿔이나 알아야 말이지 말입니다. 하루는 어느 백성이 호소해 왔는데 집에서 기르던 소가 이웃집 소의 뿔에 받쳐 죽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소를 마음대로 잡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서 소가 죽으면 관청의 허락을 받고서야 먹든 팔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보원님이 뭘 알아야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곁에 있던 아내가 보다 못해 가만히 일러줬습니다. 이왕에 죽은 소인이 가죽은 벗겨다 팔고 고기는 관청에 바치라 하십시오. 그러면 고깃값을 쳐줄 터이니 가죽과 고기를 판 돈으로 조그마한 송아지라도 한 마리 사서 기르라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 뒤에는 큰 소가 될 터이니 그 안이 좋은 일이냐고 하십시오. 바보원님이 그 말을 듣고 한마디 빼고 보탤 것도 없이 그대로 앵무새처럼 외웠습니다. 이왕에 죽은 소인이 가죽은 벗겨다 팔고 고기는 관청에 바쳐라. 그러면 고깃값을 쳐줄 터이니 가죽과 고기를 판 돈으로 조그마한 송아지라도 한 마리 사서 길러라. 그러면 얼마 뒤에는 큰 소가 될 터이니 그 안이 좋은 일이냐? 백성이 듣고 보니 참 그럴듯한 말인 것입니다. 이왕에 죽은 소인이 왈가왈부할 것 없이 그렇게만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겠단 말입니다. 고마운 말씀이라고 절을 12번도 더하고 물러났습니다. 나가서도 우리 원님이 바보라더니 너무 똑똑하기만 하더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이 원님이 참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내 덕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한 백성이 송사를 걸어왔는데 늙은 아버지가 이웃집 노인과 다투다가 떠밀려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이건 보통 송사가 아니라 큰 송사가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전후 사정을 잘 살펴서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을 내려야 할 텐데 뭘 쥐뿔이나 알아야 말이지. 아내가 있으면 물어보련만 하필. 아내는 친정에 가고 없는 것입니다. 원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치고는 자신만만하게 판결을 내리기를. 그건 뭐 어려울 것 없다. 이왕에 죽은 것이니 가죽은 벗겨다 팔고 고기는 관청에 바쳐라. 그러면 고깃값을 쳐줄 터이니 가죽과 고기를 판 돈으로 조그마한 사내아이라도 하나 사서 길러라. 그러면 얼마 뒤에는 내 아버지가 될 터이니 그 안이 좋은 일이냐? 이 판결이 전국에 소문이 나서 바보원님이라고 조롱을 당하고 원님 자리를 박탈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가끔 이런 원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어떤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는데 땅에 한 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논밭을 빌려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 임자가 따로 있으니까 뼈 빠지게 한 해 농사를 지어도 떼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늘 쫄쫄 굶는 게 일이지만 세상 불평 안 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루는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모퉁이를 딱 도니까 뭐 팔척장승 같은 것이 턱 나타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도깨비인 것입니다. 머리에 뿔이 달리고 어금니 2개가 입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농사꾼은 도깨비 만나면 놀라면 안 된다고 들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큰 소리를 쳐야 돼. 너는 무엇이기에 남의 길을 막느냐?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당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서 소원 하나 들어주려고 왔소. 하긴 여태 남의 것이라고는 지푸라기 하나 탐낸 적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저 하늘 뜻이려니 하고 누구 원망 한번 하는 법 없이 살아왔으니
마음씨가 곱다면 고운 거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참말로 도깨비가 소원을 들어준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 땅 한 뙑이 있었으면 좋겠거든 말입니다. 그저 한 뼘이라도 좋으니 내 땅에다가 농사 한번 지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가난뱅이 농사꾼이야. 그저 땅이 소원이지. 그랬더니 도깨비가 휙 사라졌다가 다시 휙 나타나서 땅 문서 한 장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덕분에 농사꾼은 하루아침에 땅임자가 된 것입니다. 그 땅에다가 곡식도 심고 나물도 심어서 농사를 지으니 얼마나 잘 되는지 놀랐습니다. 가을 거지를 하고 보니 곡간이 그득해서 먹고 팔아서 남는 돈으로 또 땅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해 안가 쏠쏠한 땅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땅 부자가 되고 보니 농사꾼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 가난할 때는 남의 것 하나 탐낼 줄 몰랐는데 부자가 되고 보니 자꾸만 욕심이 생겨서 가져도 성에 안 차는 것입니다. 늘 아쉽고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 것 99을 두고 남의 것 하나를 탐내게 됐지 뭡니까? 또 전에 가난할 때는 남 원망하는 법도 없었는데 부자가 되고 보니 마음에 때가 껴서 걸핏하면 남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사가 안 돼도 머슴 탓, 날씨가 굳어도 하늘 탓, 이래도 남 탓, 저래도 남 탓,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도깨비가 가끔 와서 놀다 가곤 했는데 한 번은 도깨비가 보니 이 사람이 아주 입이 길게 나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하는 말이 그때 내가 땅을 좀 더 많이 줬으면 땅 팔아 벼슬이라도 샀을 텐데 조금 주는 바람에 그저 먹고 살기 바쁘니 이게 다 내 탓이다. 이러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깨비가 그 말을 듣고 그만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휙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안 나타났는데 조금 뒤에 보니 땅 문서가 죄다 없어졌습니다. 그 너른 땅이 죄다 남의 것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땅 부자는 하루아침에 도로 가난뱅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도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이 농사꾼처럼. 옛날에 웬 양반이 하나 살았습니다. 이 양반이 쥐뿔도 없으면서 도도해서 어디 가서도 고개 숙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벼슬도 없는 백면서생인 데다가 밑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군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도도하기로 말하면 나라님도 못 당할 판입니다. 아무한테나 그저 반말을 툭툭 던지고 빳빳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나이 50이 다 되도록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남들을 보니 한다 하는 벼슬아치고 천석군 부자고 간에 자식 없는 사람들은 죄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을 드렸습니다. 자식을 얻으려면 이 양반도 부처님께 공을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가난한 살림에 모 부처님께 바칠 만한 건더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물 한 그릇 떠가지고 절에 갔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앉았는데 이 도도한 양반이 아무리 부처님 앞이라지만 남들처럼 꿇어앉아 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딱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부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다는 말이 부처님 내 말 좀 들어보게. 어쩌다 보니 나이 50이 다 되도록 자식 하나 못 두었는데 웬만하면 나한테 자식 하나 점지해주면 어떨꼬? 이러거든 부처님이 가만히 내려다보니 참 기가 막힌단 말입니다. 밥이야 떡이야 잔뜩 차려와서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자식 하나 못 얻는 사람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저분한 데다 볼품도 없는 게 하나 와서는 찬물 한 그릇 떠다 놓고 빳빳하게 앉아서 딱딱 반말을 해대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와서 그러니 부처님이 그만 질려버렸습니다. 자식 하나 얻을 때까지는 내내 저럴 판이니 참 난감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자식을 하나 점지해 주었습니다. 귀찮아서 그랬던지 불쌍해서 그랬던지 아들 하나 낳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낳고 보니 부처님이 참 고마울 따름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입었으면 인사를 해야 도리라고 생각하고는 이웃에 다니면서 어찌어찌 쌀을 한 뙑박 구워다 떡을 해가지고 또 절에 갔습니다. 그릇도 변변한 게 없으니까 쪽박에 떡을 넣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 앞에 쪽박을 놓고 딱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부처님 참 고맙네. 덕분에 얻은 자식 아무 탈 없이 잘 커야 하지 않겠나? 그저 병 없이 근심 없이 잘 살도록 한번 더 보살펴주면 어떨꼬?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안 들어줬다가는 날마다 찾아와서 졸라댈 게 뻔한 일인 겁니다.
그것도 빳빳하게 반말질로 졸라댈 테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아주 질려서 두 손 들고 소원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아들하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한가난한 농사꾼 총각이 혼자 살았는데 하루는 강에 낚시질을 하러 갔다가 강가에서 두 사람이 서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걸 봤습니다. 한 사람은 할머니고 한 사람은 할아버지인데 둘이 서로 먼저 죽겠다, 안 된다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말리고 사연을 들어보니 참 딱했습니다. 두 늙은이가 먹고 살 길이 없어 굶어 죽느니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강가에 나왔다는 겁니다. 총각이 좋은 말로 달래어 할아버지, 할머니를 집에 모시고 갔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어머니, 아버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집이 비록 넉넉하진 못하지만 저랑 함께 사십시다. 그래서 세 식구가 같이 살았습니다. 굶으면 같이 굶고 먹으면 같이 먹고 이렇게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이 그만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턱 서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총각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하더니 물었습니다. 내가 죽을 목숨 둘을 살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물에 빠져 죽으려는 두 노인을 양어머니 양아버지 삼아 함께 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라대왕이 가만히 듣더니 너는 비록 타고난 명은 짧으나 죽을 목숨 둘을 살렸기로 명이 늘어났느니라. 이승으로 돌려보내줄 터이니 양부모 모시고 잘 살다가 올 때가 되거든 다시 오너라. 하고는 장부를 고치고 도장을 땅땅 찍고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 되돌아서 저승문을 나왔습니다. 이승으로 돌아가려고. 막 저승문을 나서니까 웬 아리따운 처녀가 슬피 울며 들어왔습니다. 총각은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달리 우는 게 아니라 귀한 집 외동딸로 태어나 시집도 못 가보고 호강도 못 해보고 처녀 귀신이 된 게 서러웁니다. 그 말을 들은 총각이 처녀를 따라 도로 저승문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염라대왕 앞에 서니 염라대왕이 너는 아까 수명을 고치고 이승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왜 또 왔느냐? 하기에 사정을 했습니다. 대왕님, 제게 주신 수명을 이 처녀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남은 나이 절반 갈라주시면 이 처녀도 살고 저도 살고 그 안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저승의 본시 그런 법은 없느니라마는 내가 너의 수명을 줄여 남을 살리려 하는데 어찌 박절하게 거절을 하겠느냐? 하고서 장부의 도장을 땅땅 찍더니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나오자. 나와서 이제 둘 다 이승으로 돌아갈 판인데 처녀가 그때 도련님 목숨을 줄여 제 목숨을 늘렸으니 평생 함께 살며 은혜를 갚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총각이 그러자 해서 두 사람은 혼인 약속을 하고 헤어져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헤어질 때 처녀가 말하기를 우리 집은 아무골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니 그리로 찾아오시라 했습니다. 이승으로 돌아온 총각은 양부모를 위해 양식과 땔감을 넉넉히 마련해두고 곧장 처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큰 부잣집인데다가 벼슬하는 집이어서 들여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서 천한 비렁뱅이가 왔느냐고 찬밥 한 덩이 던져주고 내쫓는 것입니다. 총각이 생각다 못해 그 집에 다시 들어가 머슴 살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댁에서 일만 하게 해주십시오. 세경 따위는 한 푼 안 줘도 좋습니다. 그제야 그 집에서 행랑채를 내주는 것입니다. 총각은 거기에 살면서 온갖 험한 일,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별당을 기웃기웃했습니다. 하루는 별당에 있던 처녀가 총각을 본 것입니다. 서방님, 왜 신랑으로 오시지 않고 머슴으로 왔습니까? 내가 가난뱅이 농사꾼이라고 들여보내 주지도 않는 걸 어쩌란 말이오.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알아놓을 터이니 이래 뒤에 나를 살리겠다고 하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 길로 처녀가 알아놓으니 그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죽었다 살아난 외동딸인데 또 덜컥 알아누웠으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 동안 밥도 안 먹고 눈도 못 뜨고 누웠는데 온갖 좋은 약이고 용한 의원이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죽나 보다고 온 집안이 그냥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때 총각이 썩 나섰습니다. 댁의 따님을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살려만 주면 재산 절반을 줌세. 재산은 한 푼도 필요 없으니 저를 사위 삼아 주십시오. 알았네. 그리하지. 약속을 받아놓고 처녀방에 썩 들어가니 금세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꾀병이었는데 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약속대로 처녀와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을 해서 양부모 모셔다가 재미나게 잘 살았는데 이상한건 나이가 90이 넘도록 둘 다 안 죽었습니다. 안 죽고 잘 살다가 99살을 채우고 둘이 한나란시에 죽었다니 아마 염라대왕이 장부를 또 고쳐줬나 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과부 둘이 이웃에 살았는데 한 과부는 젊은 나이에 수절한 과부로 자식은 없고 착해서 인정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웃에 사는 과부는 못돼서 심술이 많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웬 병든 머슴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이 머슴은 주인 집에서 병이 들자 쫓겨난 것입니다. 춥고 배고파 온몸이 잔뜩 지쳐서는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다가 심술쟁이 과부 집에 갔습니다. 심술쟁이 과부가 머슴을 보고는 이놈의 머슴이 어딜 들어와? 하고 작대기로 때려서 내쫓았습니다. 머슴은 할 수 없이 쫓겨났습니다. 머슴은 더 이상 거르림 없이 그 옆 착한 과부 집에 갔습니다. 착한 과부는 머슴을 보고 아이고, 얼마나 춥고 배고프니. 어서 들어오너라. 하고 반갑게 맞아들여 배불리 먹여도 주고 따뜻한 데 재워도 주고 약도 지어서 병간호도 했습니다. 그런데 머슴은 사나흘 앓다 죽어버렸습니다. 착한 과부는 머슴의 장례도 치러주고 뒷산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한 개가 착한 과부의 집에 기웃거리는 겁니다. 착한 과부는 그 개가 왠지 남 같지 않게 느껴서 그날부로 개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식구처럼 먹고 자고 과부가 일 보러 나가면 따라가고 집에 오면 따라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다가 하루는 개가 느닷없이 과부의 치마가랑이를 물고 당기는 것입니다. 자꾸 당기니까 왜 이러나 하고 따라갔습니다. 개는 과부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가더니 또 자꾸 가서 뒷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과부는 따라갔습니다. 뒷산으로 올라가서는 큰 바위 밑에 멈춰 서더니 땅을 앞발로 호비작호비작 파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땅을 파니까 글쎄 거기서 산삼이 나오는 겁니다. 산삼 커다란 게 여러 개 나오는 겁니다. 과부는 그 산삼을 팔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심술과부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 자네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소? 그거 다 훔친 것 아냐? 아니, 훔치다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노? 사실은 저 개 덕분이네.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심술쟁이 과부가 그 말을 듣더니 그럼 그게 나 좀 빌려줘. 해서 착한 과부가 빌려줬습니다. 마음씨가 착하니깐 남이 빌려달라면 뭐든 다 빌려주는 것입니다. 심술쟁이 과부는 개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마당에 세워놓고 우두커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산삼이 있는 데를 데려다 달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도 개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심술 과부가 화가 나서 이놈의 개, 왜 가만히 있어? 어서 산삼이 있는 데로 데려가지 않고. 하고는 개를 작대기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깨갱깨갱 울면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심술 과부는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집 밖으로 나가서 뒷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옳지, 이제 금덩어리 있는 곳으로 가나보다 하고 좋아라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개는 자꾸 올라가더니 큰 바위 밑에 멈춰서서 또 깨갱깨갱 우는 것입니다. 옳거니 여기에 산삼이 묻혀 있겠다 하고 심술 과부가 땅을 팠습니다. 파보니 글쎄 산삼이 아니라 똥이 들어씻는 것입니다. 똥이 가득 들었다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손이고 옷이고 얼굴이고 똥투성이가 됐지 뭡니까. 심술 과부가 화가 나서 에이, 이놈의 개. 산삼 있는 데를 가르쳐 달랬더니 똥 있는 데를 가르쳐줘. 하고는 개를 번쩍 들어다가 내던져 버렸습니다. 내던지니까 산 밑에 떨어져서 그만 죽어버렸지 뭡니까. 착한 과부는 아무리 기다려도 개가 안 오니까 심술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개는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깐 그놈의 개가 똥 있는 데를 가르쳐주기에 내던졌더니 죽었지 뭐요. 착한 과부가 산 밑으로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개가 죽어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울면서 개를 안고 집에 와서 마당과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 개 무덤에서 나무가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쑥쑥 크는 것입니다. 쑥쑥 커서 금세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가 됐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되니까 과부가 그걸 베어다가 절구통을 만들었습니다. 절구통을 만들어서 나락을 한 줌 넣고 찧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절구통에 금세 쌀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나락 한 줌만 넣고 찌우면 절구통에 하얀 쌀이 가득 차고 또 나락 한 줌 넣고 찌우면 쌀이 가득 차고 이러니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부자였는데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심술 과부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여보는 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소? 그거 다 훔친 거지. 훔치다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사실은 저 절구통 덕분이에요. 하고 절구에서 쌀 나온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심술 과부가 그 말을 듣고는 그럼 그 절구통 나 좀 빌려줘. 해서 착한 과부가 빌려줬습니다. 마음씨가 착하니깐 빌려달라면 누구한테든 뭐든 다 빌려준단 말입니다. 심술 과부는 절구통을 들고 자기 집에 가서 나락을 한 줌 넣고 찌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야. 쌀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똥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절구통이 이상하다 하고 또 나락 한 줌 넣고 찌어보니 똥이 가득 차고 또 나락 한 줌 넣고 찌어보니 또 똥이 가득 차고 이러니 심술 과부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말입니다. 에잇, 이놈의 절구통. 쌀 나오랬더니 똥이 나와. 하고는 도끼로 절구통을 깨부쉈습니다. 깨부수니까 그냥 산산조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착한 과부는 암만 기다려도 절구통을 안 돌려주니까 심술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절구통 어디 있나요? 에이, 그놈의 절구통에서 똥이 나오기에 깨부숴 버렸소. 하거든 말입니다. 착한 과부가 깨어진 절구통 조각을 주워 모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걸 불에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재가 됐습니다. 그 재를 집 앞에 뿌리니까 거기서 꽃나무가 나와. 꽃나무가 나와서 쑥쑥 자라니까 꽃이 활짝 피지 않겠습니까? 꽃이 활짝 펴서 꽃 대궐이 됐는데 꽃향내가 얼마나 좋은지 백리 밖에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꽃향내를 맡고 찾아와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향내는 처음 맡아본다 하고는 돈을 한 푼씩 두 푼씩 놓고 가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그렇게 하니까 금세 돈이 산더미만큼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착한 과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큰 부자였는데 더 크나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심술 과부가 또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또 묻는 것입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나? 그 돈 다 훔쳤지. 아니요, 훔치다니요. 사실은 절구통 태운 재 덕분이에요. 하고 재를 뿌려 꽃 피운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심술 과부가 그 말을 듣고는 그럼 그제 나 좀 줘. 해서 착한 과부가 재를 긁어줬습니다. 마음씨가 착하니깐 누가 뭘 달라면 아무 말 않고 다 주는 것입니다. 심술 과부는 재를 가지고 가서 자기 집 앞에 뿌렸습니다. 뿌리니까 착한 과부네처럼 꽃나무가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꽃에서 향내가 나는 게 아니라 구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게 독한 구린내가 나서 그게 백리 밖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 것입니다. 숨만 쉬면 구린내가 나니까 살 수가 있나 이러는 것입니다. 다들 못 살겠다고 구린내 풍긴 놈 잡아서 혼내주자고 해서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심술과부를 흠씬 두들겨주고 갔습니다. 심술과부는 그날 이후로 앉은뱅이가 되어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다 죽었습니다. 요즘에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측은지심을 가진다면 착한 과부처럼 부자는 아니더라도 마음의 향기가 좋은 꽃이만 바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당치 않게 부려먹는 일이야 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는 꾀를 써야지 섣불리 힘으로 이기겠다고 덤벼서는 일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일찍이 부모를 잃고 바람같이 떠돌아다니는 총각이 하나 살았습니다. 이 총각이 하루는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웬 젊은 부부가 집 앞에 앉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고 있더란 말입니다. 하도 구슬프게 울기에 연유를 물었더니 우리 집 6살배기 외동아들이 부잣집의 머슴으로 끌려갔습니다. 작년에 흉년이 들어 양식이 떨어졌기로 부잣집에 보리쌀 한 가마를 구워 먹었는데 올해도 흉년이라 갚을 길이 없게 됐어요. 그 빚을 못 갚았다고 빚 대신에 아이를 끌고 가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거든 말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아닌 게 아니라 기가 막혀. 6살이면 이제 겨우 부모 품 안에서 응석이나 부릴 나이인데
그런 애를 머슴으로 부려먹겠다고 끌고 갔으니 참해도 너무했지 말입니다. 총각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경우 없는 사람에게는 꾀를 쓰는 게 상책이다 싶거든 말입니다. 고정하시고 집에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위로하여 안심시켜 놓고 그 길로 바로 부자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남편을 여의고 욕심쟁이 마님이 살림하는 곳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집에서 일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오늘에야 찾았군. 와하니 일손이 달리는 듯한데 나 같은 사람 머슴으로 안 쓸 테요. 한참 동안 일을 안 했더니 온몸이 근질근질하네. 하고 수작을 걸었습니다. 마님이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비록 행색은 초라하나 몸집이 우람하여 힘께나 쓸 것 같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일손이 달려 6살배기 어린아이까지 논밭으로 내몰던 참에 이게 웬 떡이냐 싶지만 세경 받아서 한미천 잡으려는 건달을 들였다가는 본전 찾기 바쁘겠기에 짐짓 슬쩍 어깃장을 놨습니다. 뭐 일손이야 넉넉하지만 굳이 일을 하겠다면 받아주마. 그런데 우리 집 살림이 보기보다 얇아서 세경은 많이 못 주네. 총각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세경은 무슨 세경을요.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족하지요. 이렇게 서근서근하게 나오니 마님이 그만 입이 해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저 밥이나 먹이고 옷이나 입히고 행랑채 문간방이나 내어주면 세경 한 푼 안 주고 부려먹게 생겼으니 이거야말로 호박이 덩굴째 굴러들어온 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당장 집신을 거꾸로 신고 마당으로 내려서는데 속 보이게 말투까지 은근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좋네. 그 뭐 우리 집 음식이야 억을 만할 걸세. 반찬도 딴 집보다야 나을 테고. 내 집이려니 생각하고 오늘부터 당장 일하게나. 그러니까 총각이 하는 말이 그런데 말씀이요. 주인마님. 듣자니 이 집에 6살배기 어린애가 머슴 살고 있다던데. 나도 체면이 있는 놈이요. 그런 조물에게 하고 같이 일 못하겠으니 그놈 내보내고 나면 일을 하지요. 하거든 말입니다. 아, 듬직한 일꾼이 거저 생겼는데 그런 젖비린내 나는 아이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안 그래도 내보내려고 하던 참이었네. 당장 내보내지. 주인이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오니까 총각이 한술 더 떠서 아주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분명히 하는 게 좋겠지요. 이걸 전부 문서에 적어서 나 하나 많이 많아 가집시다. 그러니까 뒷말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주인한테 불리한 조건이 없으니 굳이 마다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나 아무개는 이 총각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 그 대신 이 총각은 우리 집 머슴으로 일한다. 6살배기 아무개는 내보낸다. 이렇게 2장을 써서는 도장까지 꾹꾹 눌러서 각각 한 장씩 가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집에서 머슴을 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주인이 새 머슴 일하는 것 보자고 일찌감치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날이 샌지 오래니 머슴이 일어나 분주하게 일하고 있으려니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마당에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머슴 방문을 열어보니 글쎄 이놈이 큰 대자로 들어누워서 눈만 멀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마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야 이놈아. 냉큼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쇠죽도 끓여야지 뭐라고 자빠진 거야? 하고 냅다 소리부터 질러놓고 들여다보니 이놈이 남사를 없게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놈 남사스럽게 여태 옷도 안 입고 뭘 하고 있어. 그래도 태평스럽게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 참, 마님도 문서에 적혀 있잖아요. 이런다 말입니다. 이놈아. 문서에 뭘 어쨌단 말이냐? 문서에 쓴 걸 그래 벌써 잊어버리셨단 말입니까? 분명히 입혀준다고 되어 있을 텐데. 마님이 그만 어안이 벙벙해졌지 뭐야. 문서에 입혀준다라고 쓸 적에는 그저 헌 옷이나 두어 벌 주면 될 줄 알았지. 자기 손으로 옷을 입혀줘야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아무리 고래고래 악을 써도 머슴이란 놈은 자꾸 문서를 들먹이며 부득부득 옷을 입혀달라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한동안 옥신각신하다가 보니 이러다가는 저만 손해겠거든 말입니다. 마님이 할 수 없이 머슴 옷을 다 입혀줬습니다. 그제야 이놈이 슬금슬금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쇠죽도 끓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 밥상을 받고 나니 이건 더 가관인 것입니다. 머슴 살러 왔다는 녀석이 밥은 안 먹고 멀뚱멀뚱 먼 산만 바라보고 앉아 있거든 말입니다. 이 녀석아.
밥은 왜 또 안 먹어? 찬이 마음에 안 드는 거냐? 마님이 다그치니까. 아이 참, 문서에 적혀 있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이러고 입만 딱 벌리고 앉아 있거든 말입니다. 문서에 뭘 어쨌다고? 마님이 먹여주기로 했잖아요. 갈수록 태산이지 뭐겠습니까. 문서에 먹여준다라고 쓸 적에는 그저 밥이나 굶기지 않으면 되려니 했지. 제 손으로 머슴 입에 밥술을 떠먹여줘야 할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동안 또 옥신각신하다가 주인이 할 수 없이 머슴 입에다 한 숟갈 두 숟갈 떠 넣어가며 밥을 먹여줬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면 마님만 손에 일 테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머슴이 슬금슬금 일하러 나가는데 점심때가 다가오니 주인 마님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또 숟갈로 밥을 떠먹여줘야 할 판이거든 말입니다. 그렇지만 안 먹여줬다가는 또 문서를 들먹이며 고집을 피울 것이 뻔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한 술 두 술 밥을 먹여주고 그러다 보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밥도 먹여주고 나니까 이번에는 글쎄 잠을 안 자는 것입니다. 이놈아, 잠은 또 왜 안 자는 게냐? 문서에 있잖아요. 벌써 잊으셨나요? 문서에 뭘? 또 문서에 뭐가 있는데? 잠도 재워준다고요. 마님이 이제는 문서라는 말만 들어도 넌더리가 나고 등골이 서늘해져.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다 못해 남녀가 유별하는 양반 교수가 이제는 저 커다란 덩치를 안고 자장자장 얼러줘야 할 판이니 식은땀 안 나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머슴 사는 동안에는 내내 그 짓을 해야 할 판이니 이거야 어디 해먹을 노릇인가. 마님이 한참 동안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그만 소리를 벼락같이 질렀습니다. 이놈아, 문서고 약속이고 다 귀찮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총각은 주인이 바로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머뭇거릴 일이 있겠습니까? 두 말 않고 싱글싱글 웃으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총각의 꾀로 6살 배기 아이를 머슴에서 구했습니다. 요즘에도 돈이나 권세를 가진 일부 사람들이 옛날과 다르지 않게 자신들의 탐욕으리에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옛날에 행세하기 좋아하는 양반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밤낮하는 일이라는 게 체면 차리고 격식 따지고 법도 찾고 예의범절 지키고 뭐 이런 일이거든 말입니다. 그거 다 해도 살고 안 해도 사는 건데 말입니다. 그 옛날 어느 고을에 참 어지간히 깐깐한 양반이 하나 살았습니다. 어찌나 깐깐하게 굴었는지 아들 하나 있는 것 장가를 못 보내는 것입니다. 당최 딸 가진 집에서 혼인을 허락해줘야 말이지 말입니다. 그 집으로 딸을 시집 보냈다가는 이거 뭐 숨도 크게 한번 못 쉬어보고 소박대기 되기 십상일 테니 누가 딸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여자는 문밖 출입도 못하게 하고 바깥 구경도 못하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인데 이건 뭐 깐깐하기로 둘째 못 가는 집구석에 딸을 들여보냈다가 무슨 험한 꼴을 보겠습니까? 아, 걸음걸이 앉은 품새 한 번 실수에 무슨 까탈이 날지 모르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 날에는 쫓겨나기 전에 제 발로 걸어 나와야 할 판이니 말입니다. 하여간 이래서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도 못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안달이 나니까 며느리감 구하노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살림이고 가문이고 안 따질 테니 그저 예의범절 잘 지키고 법도 잘하는 교수가 있으면 몸만 오너라. 혼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소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동네에 참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 하나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명색 선비는 썬비인데 이거 뭐 어찌나 궁한지 밥 구경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판국의 체면이고 격식이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지 말입니다. 장사를 하려니 돈이 있나, 손님이 와도 체면치레하려니 밥이 있나. 아 체면치레도 내 입에 밥술이나 들어간 뒤에 하는 거짓말입니다. 당장 내 코가 열대차인데 무슨 얼어 죽을 체면은 체면이겠습니까? 하여간 이래서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알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집에 나이 찬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하루는 부엌에서 죽을 쓰는데 밥 지을 양식이 없으니까 나물 죽을 쓰는 겁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가 방에서 뭘 두런두런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 남도 아니고 제 일로 걱정 반 의논 반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보,
저 애가 나이 저만하니 인제 시집을 보내야 하잖겠어요. 그걸 누가 몰라? 쥐뿔이나 있어야 시집을 보내든 말든 하지. 건넌 마을 참봉댁에서 며느리감을 구한다는데 숟가락 하나 소용없대요. 몸만 와달라는 거예요. 아서요, 아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요. 밤낮 예의범절 찾고 법도 지키느라고 편할 날이 없는 집아니요. 저 아이를 그 집에 보냈다가는 사흘도 못 가 쫓겨날 거요. 이렇게 의논하는 소리를 딱 들었습니다. 딸이 그 길로 방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졸라대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그 참봉댁에 보내주세요. 예,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변변하게 배운 것도 없는 내가 그 별난 집에 가서 당할 성싶으냐. 그런 걱정 마시고 보내주긴 하세요. 허, 그거 참 맹랑하구나. 제가 부득부득 가겠다는 걸 어찌 말리겠습니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중신아비를 시켜서 말을 넣으니 저쪽에서는 감지덕지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당최 말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아들 하나 있는 걸 몽달귀신 만들게 생겼다고 걱정이 늘어진 판국인데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살림이야 있건 없건 그래도 명색선비 가문에서 딸을 주겠다니 참 황감한 일이지 뭡니까? 그래 나를 받고 혼례를 올리는데 이 집 딸은 혼수라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맨몸뚱이로 시집을 왔습니다. 아, 쥐뿔이나 있어야 뭘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놈의 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침 일찍 시어른께 문안을 드리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꼭두새벽에 온갖 몸단장 다 하고 큰절을 올리는 겁니다. 그게 말이 쉽지 참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이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인제 그 문안을 받겠다고 식전 대바람에 일어나 의관을 다 갖추고 방석 위에 떡 앉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의범절에다 법도 좋아하는 양반이니 그럴 수밖에. 아,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가 안 오는 것입니다. 무슨 배짱인지 첫날부터 코빼기를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제 방에 틀어박혀 꼼짝 않는 겁니다. 아예 쫓겨나려고 작정을 했는지 원. 이러니 시아버지가 역정이 안 나겠습니까? 선비댁 참한 교수를 며느리로 들였다고 좋아했더니 이제 보니 막대 먹은 집구석에 망나니를 들여놨구나 싶어서 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하인을 시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어서 가서 새아씨한테 일러라. 우리 집 법도로는 날이 환하게 밝을 때까지 어른께 문안 드리지 않는 법은 없다고 일러라. 하인이 대바람에 달려가서 득달같이 재촉을 했습니다. 여태 새벽 문안 안 드리고 뭘 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아버님께 내 친정 집안 법도로는 어른께 문안 드리기 전에 아랫사람한테 예를 받는 법은 없다고 여쭈시게 하는 겁니다. 하인이 돌아와서 들은 대로 고해 바쳤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말을 전해 듣고 보니 그만 가슴이 덜컥하는 것입니다. 아, 말이야 100번 옳은 말이거든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우서른께 문안을 드리고 나서 며느리한테 인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법도로 따지자면 100번 아니라 1000번 만번 옳은 것입니다. 거기에 또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일났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어른이라면 누구겠습니까? 죽은 부모가 어른인데 아, 그 사당이 뒷산 중턱에 있으니 일났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사당을 다 그렇게 먼 데다 지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문안 인사받으려면 아침마다 뒷산에 올라가 사당에 모신 조상을 뵙고 내려와야 할 판이니 원. 그래도 며느리 말이 옳은데야 어쩌겠습니까? 이놈의 시아버지가 조상을 뵙는다고 미끄러지고 자빠지며 산을 기어 올라가서 사당문을 열어놓고 절을 하고 나서는 또 미끄러지고 자빠지며 산을 내려오니 차마 날 말로 죽을 맛입니다.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돌아와 방석 위에 푹 처박혀 있으면 그제야 며느리가 꽃같이 단장에 가지고 들어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러기를 한사나흘 하고 나니 그만 기가 다 질려버렸습니다. 이러다가는 제명에 죽을 것 같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래 하루는 며느리가 와서 문안 인사드리는 것을 붙잡아 놓고 예, 내가 내 절 받으려다가 지레 죽겠다. 이제 그 문안이고 뭐고 그만두는 게 어떠냐? 하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 하는 말이 아니, 법도를 아시는 아버님께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친정 집안 법도로는 세 사람이 들어오면 적게 잡아 3년 문안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문안을 들겠다는 말이고 그 말이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두새벽에 뒷산 사당을 오르내리라는 말이니 이게 사람 잡을 일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이고 얘야,
그런 말 말아라. 예의범절도 좋고 법도도 좋지만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놈의 문안인지 문밖인지 내일부터 당장 그만두어라. 전 그러시다면 아버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문안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 후 양반은 쓸데없는 격식을 버리고 완고한 성격도 고쳐서 죽을 때까지 며느리에게 잘 대접받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아직 쓸데없는 허례허식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